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인문과서, 인문과정 마지막 과정에 69페이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개 산출 한번 봅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과제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로 알아보는 세개 산출. 이 과정을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계산과정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팔아야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란 걸 차감합니다. 이래서 양도차익이 나오죠. 양도차익이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걸 차감해서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양도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이 과정이 정말 필수적인데, 이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면 감면세액이 있으면 차감하고, 감면세액, 그다음에 가산세 적용이 되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차감을 해서 양도소득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소득 납부세액. 까지 과정을 계산구조라고 하는데, 이 과표까지 구하는 과정의 틀이 돼서 저는 기본 수정하면서도 반복이 되겠지만, 양도차익 과정 첫 번째 양도소득금액 과정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과정의 그래서 정리할 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차속과든지 채속과든지 이러면 무슨 학과에 과가 있죠. 그래서 배추 심는 과, 채속과 다니면서 특별공제 기본공제 특기를 살려야겠죠. 그래서 차속과, 즉 채속과 다니면서 그 과의 특기를 살린다. 이런 틀을 잡아서 구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을 한번 세로로 되어 있는 거면 가로로 한 번씩을 다시 정리하면, 당연히 가액에서 필요경비란 걸 차감하게 되는데, 이 식의 변형을 하면 양도가액에서 가로 열고 취득가액에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로서, 필요경비 하면 취득가액과 그 나머지 합이 필요경비에 해당이 돼서, 양도가액은 팔아서 발생한 총 수익금액인데, 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그러면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수익을 얻기 위한 희생된 소비된 가치로서 취득가액이 대표인데, 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질 거래가액이란 팔고 사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의미겠죠. 이거 우리가 시험에서 줄여서 뭐 실거래가 또는 뭐 실가라고 하죠. 그러면은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할 때 나머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기본 틀이 양도가액은 실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로 해서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액의 자, 양도비 양. 그래서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는다. 이렇게 틀 잡아서 차익 과정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 양도 실질 거래를 확인,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추계가액에 의하는데 매매 사례라든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추계에 의할 때 취득가액도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가액이 적용되는데 매매 사례라든가 감정가액, 특히 환산가액이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기준시가 등의 순서에 따라서 추계가 적용이 될 때는 나머지 필요경비는 계산공제라는 걸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자양강장제하고 필요금 계산공제의 차이점은 자양강제는 실제로 취득해서 보유해서 팔 때가 지출한 금액이라면 계산공제는 법에 의해서 공제의 금액을 법으로 정한 공제의 금액을 계산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냐 아니면 추계로 하냐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의 산정의 틀 하나만 더 참고로 해본다면 양도가액을 실가인 추계에 의할 때 이 추계가액의 기준시가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기준시가를 양도가로 하면은 취득가액도 추계에 의할 때 기준시가에 의해서 그래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서 계산공제가 적용이 돼서 양도 차익 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과정에서 실말로 틀만 좀 봤죠. 그런데 우리가 본 내용을 정리할 때 이 안에 정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매회 이 시험이 연관된 내용이 양도 차익, 스스로 세금도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 틀은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는다. 이 틀을 좀 잡아서 구분하시고 그럼 이제 양도 차익과 했으니까 저는 치마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양도 소득금액 구해야겠죠. 양도 소득금액은 양도 차익을 구했습니다.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서 양도 소득금에 구하는데 그러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핵심인데 말 그대로 장기 오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특별히 빼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공제 취지는 물가가 상승한 경제체제에서 명목수들이 늘므로 기분이 좋은데 그에 대응해서 양도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세액 부담을 안 하는 제도가 특별공제라고 하는데 이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적용 요건은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인건 및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제 요건은 토, 건, 삼
토건 3 조합입주권이죠. 그래서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토건 3이 좋아요. 이렇게 틀 잡아서 이 조합입주권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건 3이 좋아요. 이런 틀에서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요건이 충족했을 때 특별공제 금액, 공제액은 어떻게 되냐? 양도 차익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 양도 차익에 적용이 됩니다. 네, 공제율이 1년에는 세입을 해서 10에서 30%짜리하고 24에서 80%짜리로 구분이 돼서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에 10%부터 또는 24%부터 시작되는 것에서 10년 이상은 30%, 80%짜리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24에서 80%짜리는 토건 쌈이 좋아요. 이 적용 요건의 대상이 있어서 특히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는 24에서 80%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4에서 80%의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고가가 아니라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24에서 80%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공제 대상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미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 개정에 의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외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현행 이제 특별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는 토건 쌈이 좋아요로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 사용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서 과정을 통해서도 본 시험에 출제확률 대단히 높죠. 개정 내용으로. 이래서 양도 소득금액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다. 저는 소득금액을 구했다면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해야겠죠. 계산 과정 흐름이 뭐죠? 차소과 그랬죠. 얘는 과세 표준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하는데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기본적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인적공제 성격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본공제는 법률이 정한 소득별로 적용이 되는데 이 소득별이 하나, 둘,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소득별에 있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이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로서 각각의 의미는 소득별로 각각인데 그 소득이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죠. 3급은 소득별이다. 그 말에서 일명 부동산 그룹하고 주식 그룹하고 파생상품 그룹의 상급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제외되는 건 미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는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과표 산정의 핵심은 소득별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데 각각 연 250인데 세 덩어리별로 각각이 된다는 거. 자, 이제 과세 표준을 구했다면 이제 산출세액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이 양도소득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와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함께 적용이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 대상 범위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의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 그다음에 주식을 팔았을 때, 기타 자산을 팔았을 때, 파생 상품을 팔았을 때 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을 권리를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 따라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에 대해서는 40% 비례세율 1년 미만인 것은 5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토지 건물을 할지라도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은 권리라 할지라도 조합은 입주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을 따지는데 보유기간의 두 구분에서 1년 이상이면은 6에서 38%,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로 구분이 된다. 이 내용은 2015년도 신설 규정이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면 누진세율, 1년 미만이면 40%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율이 16에서 4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내용은 2016년도 개정 내용이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 세율의 10%를 더한 의미로서 16%에서 4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도 아마 후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뭐 주택의 세율도 당연히고 역시 지금 15년도에 신설된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10%짜리, 20%, 30%짜리 비례세율 구조가 있고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6에서 38%짜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자,
2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역시 16년도 신설된 걸 봐야죠.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은 20% 비례세율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렇게 좀 등기된 상태가 아닌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이 있다면 보유기간 따지지 않습니다. 관계없이 70%의 비례세율이 적용되니까 가장 양도세 높은 세율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항상 양도소득세율은 2015년, 16년도에 개정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15년 역시 시험적 언급이 됐지만 2016년도 우리 27회 대비하면서도 양도소득세율은 뭐 여러분이 이해도 이해지만 아마 정리해 나갈 때 구분을 좀 잘해야 할 겁니다. 이미 법률로 딱 세율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양도소득 대상 자산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보유 기간을 따지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에 따라서 비례세율 대상인지 아니면 초과 누진세율 대상인지를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세율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죠. 이제 마지막 단원에 신고와 납부로 한번 정리해보죠. 신고, 납부. 자, 보시면 72페이지. 자, 마지막 나오죠. 자, 이제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이렇게 구해봤죠. 자, 그럼 이제 이 납부세액에 대해서 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달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전에 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 제도가 있다. 예정신고, 미리 신고하는. 그래서 핵심은 예정신고인데 이런 예정신고는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신고가 있는데 이 예정신고에 파생상품 의무가 있는 데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올해 역시 개정. 그랬을 때 이 예정신고의 번째는 예정신고 기한이 중요한데 예정신고 기간은 자 부동산, 즉 토지, 건물 등을 팔았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내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서 양도일로부터 두 달이 아니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이 되죠. 자, 그런데 주식을 팔았을 때는 양들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분기의 말일부터 두 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그룹인지 주식 그룹인지 예정신고 기한 의미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토지금을 할지라도 좀 어렵지만 국토법상의 유동적 무효 상태, 그 말은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확정적 이유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두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급한 대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역시 2016년도 신설된 거죠. 이게 대상선 양도한 거주자에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부분은 양도로부터 두 달이 아니라 부동산은 속하는 달의 말부터 두 달이 된다는 거. 그런데 확정신고는 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파생상품이 됐든 소득이 있는 과세견의 다음 연도 5월 달이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과 확정신고 기한의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예정신고를 다 하지 아니할 때 당연히 가산세란 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성실의 가산세, 물론 확정신고 역시 다 하지 않도록 불성실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라면 확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예정신고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와 확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구분 좀 하셔야겠죠. 가산세 세율은 똑같습니다.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부당신고는 40%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 이제 마지막 내용은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규정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소득세에 있어서 물납제도와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데 이 물납제도는 2016년도에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인문세도 내용이 없죠.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는 16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확실히 인문세나 기본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납이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없다는 건 폐지가 돼서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제는 근데 반대로 분할납부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 분할납부는 납부색이 1,000만 원 초과한 경우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이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두 달 내에 일부세액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일부세액이란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제도 폐지가 됐고 그러나 분할납부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제도 폐지하니까 분할납부도 폐지.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물납과 분할납부라는 규정의 구분들 좀 확실히 하셔야겠죠. 이래서 양도소득세 우리가 규정을 한번 기본 틀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문서 과정에 이렇게 틀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기본 틀만 좀 잡아서 좀 시말로 냄새를 맡는 것에 불과하지 이런 관련해서 내용 정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서 과정에 제가 시작때 그랬지만은 많은 적응 단계잖아요. 소득세법이든 지방세법이든 양도세 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이 개념에서 그런 세금 어떤 세금인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접목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그런 기본서 과정에는 이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하면서 그 관련된 예제도 볼 것이고 또 문제 접근도 해가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인문서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본서 과정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